제가 이제 판사로 11년 일을 했고, 저도 이제 판사 생활할 때는 누구 편 들어주는 걸 항상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되게 서운해하는데, 그 사람 입장은 뭔데? 그걸 왜 남편이 그걸 왜 물어봐요? 집인데. 그러니까 왜? 이러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제일 처음 건네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때로는 이 인사를 건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녕이 무너졌을 때이죠.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종종 심심찮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어요.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이런 부제가 붙은 범죄 사회라는 책을 펴내신 정재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TV에서 뵀습니다. 아, 예. 저는 진짜 많이 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TV에서 뵐 때도 그랬는데 네. 직접 뵈니까 네. 이런 표현 죄송한데 어렸을 때 진짜 똘똘하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딱 보면 얘는 공부 잘하는 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 뭐 조금 그런데 뭐 아주 잘한 점은 그건 아닙니다. 예. 어린 시절에는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글쎄 뭐 그냥 좀 엉뚱하기도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모범생인데 약간 좀 다른 거에 관심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예, 제가 이 책을 미리 보내주셔서 예, 다 예, 읽었는데요. 예, 정말 보면서 이건 정재민 작가님이 아니면 못 쓰실 책이다. 예, 예. 왜냐하면 그냥 제목은 범죄사회지만 여러 측면, 범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조명하셨거든요. 네, 네. 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판사로 11년 일을 했고 그 판사하면서 형사재판도 3번 정도 했고 근데 또 법무부에서 이 법무부는 사회 전체의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개별 사건을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 전체를 보는데 또 그런 일을 또 3년 반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알쓸범죄 방송에서 네. 근데 그때 하면서 처음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비법률가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고 또 시청자도 그런 분들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각이 법률가에서 시민들 시각으로 많이 또 갔었습니다. 이제 그런 한 3번의 큰 변화를 거치면서 범죄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죄송해요.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너무 다양하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네. 방위사업청에 좀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 근무하셨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률팀에서 일하신 게 아니고요. 무기, 군함, 수출 및 제작팀 팀장 맞아요? 네. 왜요?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조금 잘해서 이제 많이 잘하셨겠죠. 많이 아니, 몹시. 그래서 그 시골에는 지금 전부 다 의대 가라고 하는 것처럼 네. 저도 법대 가라고 해가지고 판검사 하라고 해서 그렇게 부모님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내 삶인데 한 번 사는데 좀 내가 큰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부장판사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부장판사가 되고 나면 딴 데서 아무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사표를 내고 법이 아닌 딴 일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던 곳이 방위사업청이었던 거죠. 와, 그런 코스로 커리어를 가신 분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없죠. 그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좋게 말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나쁘게 말해서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지금 그게 최선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정말 인생에서 태어나서 전부 다 법만 공부하고 법적인 일만 해왔기 때문에 좀 딴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훨씬 강했어요. 방위사업청에서 하셨던 일은 어땠습니까? 적성에 맞으셨어요? 저는요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글을 쓰는 것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방위사업청에서도 군함을 만들었죠. 그 되게 좋았던 거고 법무심의관 법무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법안을 남들보다 되게 많이 만드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판사는 이미 만들어진 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피자 만들기에 비유하자면 전국 어느 피자점에서도 저거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마르게리타 피자구나 할 정도의 똑같은 판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을 만들 때는
레시피를 만들고 새로운 피자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났습니다. 그래서 예, 재밌게 아주 일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쓰신 책인데 책이 되게 구성이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범죄의 정말 다각도를 보는데 네. 맨 처음에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범죄 수사, 네. 특히 과학 수사에 대해서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DNA, 포렌식 네, 네, 그게 네. 뭔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땀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범죄가 확인이 네, 돼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판결 이제 전문가였으니까 그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법무부 얘기하실 때 법무부가 네. 범죄 전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그 교정 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교도소라고 하는 그 교정 시설, 그러니까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서 6장이죠.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가 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AI 판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디부터 얘기할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좋게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좋으신 분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인정받았습니다. 네, 땅 저 좋은 사람 맞아요. 네, 판결 내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수사는 이제 제가 뭐 직접 한 거는 네. 군검사 때 뭐 잠깐 한 거 외에는 한 건 없고요. 근데 재판을 이제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수사 결과를 놓고 항상 재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 일선의 경험보다도 우리가 이제 지금 범죄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많아지는 거죠. 사기나 마약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다 인터넷 때문인 거거든요. 보이스피싱. 그렇죠. 네. 보이스피싱, 전화 기술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범죄는 이게 다 알고 지냈잖아요. 우리 옆집에 다 알고 동네에 누가 낯선 사람이 출연해도 좀 이상한 사람 왔어 뭐 이렇게 전파가 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비대면이 되니까 사기는 아무나 칠 수 없었어요. 옛날에 뭐 사기를 치려면 거짓말을 한참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아무나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고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사기, 마약 같은 게 팍 폭증하고 반면에 그런 절도나 살인이나 이런 강도는 80% 줄었고요. 절도 한 45% 이상 줄었고요. 살인도 한 30% 줄었고요. 물리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는 CCTV도 많고 휴대폰 촬영도 잘 되고 그 반면에 인터넷 때문에 다가가지 않아도 접촉을 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숨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인터넷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사 분야는 너무 많지만 그 과학 기술 또 뭐 신종 기술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그런 범죄를 잡는 수사 기관도 기술이 엄청 발전해야 되고 그것도 빨라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조직이 딱 있고 새로운 기법이 나올 때마다 탁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마련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만 해도 그 유전자 검사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과수에 보내도 혈액형조차 제대로 판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엉뚱한 혈액형을 네, 가는 바람에 맞아요. 이춘재를 놓쳤던 거죠. 네. 그래서 이춘재도 그 용의 선상이 있긴 예,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혈액형이 딴 거라고 네.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예 그냥 제외됐죠. 예, 제외됐었죠. 그래서 엄한 사람들이 막 고초를 겪고 자살도 하고 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타이트하게 하면 인권 침해 우려가 많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다고 수사를 느슨하게 해버리면 혹시 사람 죽이 전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쭤봐도 되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죽이 전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누가 살인범이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타이트하게 해야만 됐고 하다 보면 인권 침해가 있는 거고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다가 막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가면 범죄는 잡지만 무고한 사람이 생기고 반대로 좀 루스하게 가면은 무고한 사람 안 생기지만 범죄자는 놓치고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과학 기술 딱 발전해 버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유전자 검사로 다 답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과학을 활용한 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하려면 사회를 많이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통제할수록 사실은 범죄가 줄죠. 예. 근데 그러면 민주주의도 좀 깨지고 인권 침해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모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를 드셨잖아요. 예.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제 범죄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람을 톰 크루즈가 투입돼가지고 막 그걸 막으면서 그걸 미수로 처벌하는 거죠. 기수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막아버리니까 살인 미수인 거죠. 항상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원작이 50년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AI나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뭐 페이스북에 딱 열어보면은 제가 딱 진짜 좋아할 만한 거 막 추천하잖아요. 맞아요. 책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시스템이 사실 미래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그대로 응용하면 서로 키워드를 공격적인 키워드를 쓴다거나 카톡에 막 자주 싸운다거나 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말을 쓴다거나 뭘 칼을 검색한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딴 사람보다 몇 프로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범죄성을 발현하는 시간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밤 10시부터 11시에 이 사람은 많이 하더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어떤 예측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다만 그게 인권 침해 때문에 못 쓸 뿐이죠. 제가 이금희 선생님은 범죄율이 17%고 저는 13%다 하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완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함부로 도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전자발찌 같은 것도 2007년에 비로소 처음 도입된 거예요. 근데 그 도입되기 전에도 그 애들을 막 성추행하고 하는 애들한테 막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논의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범죄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면서도 선뜻 그 이야기를 하자는 소리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막 그 중세 구시대적인 뭐 족쇄 채우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나쁘고 우리가 범죄 막을 필요성이 있지만 와 사람한테 족쇄를 막 쇠사슬을 야 이거는 너무 그 말은 내가 못 하겠는데 했는데 근데 이제 용산에 무슨 애를 막 대여섯 살짜리 애를 막 성추행해가지고 불태우는 사건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영철 막 정남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뭐 사형은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막 갑자기. 예. 근데 지금은 통과되고 나는데 지금 전자발찌가 그렇게 인권 침해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 인식은 없죠. 그리고 그 전자발찌로 굉장히 범죄 억제 효과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살인의 재범률이 그 전에는 4.9%였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출소하면 한 명은 또 죽여요. 근데 지금 그게 0.1%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이 출소하면 이제 한 명 죽일까 말까 한 거예요. 성범죄도 성범죄했던 그래서 수감됐던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옛날에는 나가면 14% 이상이 재범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0.7%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0.7%도 더 줄여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기술의 도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점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전자발찌로 그것도 체크해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자발찌도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술을 먹으면 폭력하고 뺑소니하고 운전하고 막 하니까 술을 아예 못 먹게 하는 주상이 있는데 그걸 뭐 어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 일일이 지금도 그런데 보호관찰관이 한 번씩 전화해보고 불시에 음주 측정도 하고 막 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자발찌를 채워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속 측정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와 신기하다.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판결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비법률가들인 우리로서는 아니 이런 범죄자한테 이것밖에 형량이 안 돼?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판사들이 다 AI가 돼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끼리는. 제가 이제 판사라 그러면 맨날 형량이 왜 이렇게 낮냐. 저도 이제 옛날에는 판사 시절에는 우리 막 설명도 한참 하고 했는데 제가 알쓸범죄 같은 걸 하면서 점점 시민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다 보니까 점점 나도 우리 동네 우리 가족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시각으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업무로 좀 봤는데 그러면서 형량이 낮다는 그 말에도 동조를 하게 됐어요. 상당히 낮은 부분이 꽤 있고요. 그건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뭐 그럼 아주 낮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으면 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답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 가면 100년 이상 받고 스페인에는 42,000년 선고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 테러 해서 사람들 190명 죽은 사건에 대해서 죽은 사람 한 명당 징역 30년 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그냥 부상은 20년 해가지고 42,000년 선고받고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스페인은 아무리 많은 형을 선고받아도 실제 집행을 할 때는 40년 이상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기징역이 아니군요. 없죠. 그리고 노르웨이도 그때 77명을 죽인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거기 아마
최대 한도가 19년인가 20년 그 딱 자막으로 한도가 있어요.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분명히 그 판사들의 형량이 어떤 부분에서는 낮은 면이 있고 계속 교정해 나갈 거고요. 되게 그 형량을 국민들이 높다 낮다 판단할 때는 언론에 난 사건을 맞아요.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론은 처음 사건 발발하는 시점에 아주 그 나쁜 측면만 딱 해서 딱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이라는 건 보통 1년 또 보통 2년 또 막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최악의 거도 당연히 보지만 그 여러 측면을 뭐 딱 한 면도 보고 환경도 보고 다른 사람의 책임도 좀 보면서 좀 평균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만 보는 어떤 시각 여론하고 오랜 시간 평균을 보는 사람하고의 또 갭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또 지나가면 이제 또 피해 보상도 좀 하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딱 느꼈던 그 범죄 보도로 느끼는 그 어떤 불법성의 정도보다는 판사가 이제 최종으로 오랜 시간을 재판하고 난 뒤에 판단할 때는 좀 다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 가장 근본 원인은 판사들은 선례를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를 수밖에 없고요. 지난 5, 60년 동안 이미 예를 들면 뭐 추행죄다, 뭐 주거침입죄다 그런 형량들이 쫙 쌓여온 거에 분포도에 따라서 분포도의 그 7, 80%를 따라서 양형 기준이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범위를 되게 다 지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어떤 판사가 전국에 뭐 판사가 3,000명인데 3,000명의 판사들은 다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나 혼자 내 생각만 맞아. 아니면 그것도 5, 60년 동안, 그죠? 5, 60년 동안 판사들이 몇만 명의 판사들이 해온 판단은 다 틀렸고 내 혼자만 맞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맞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설사 그게 그 사람만 맞는다고 쳐도 수만 명의 판결을 그 사람한테 받은 판사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요만큼 받았는데 이 사람만 이 판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막 3배를 받아요. 그게 정의일까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는 같은 거는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하는 거고 공평이 핵심인데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어떤 판사가 개별적으로 확 높여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 견제도 들어오고요. 항소심에 가봤자 또 깨지고요. 그래서 선례의 바다를 자기 혼자 그 바다 물기를 바꾸거나 색조로 변화시키거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대한 사건이 사회에 발생하고 온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판사가 이건 우리도 안 되겠다 해서 또 움직이고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변화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판사님들께서 예. 정말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딸이면, 예. 내 아내면, 우리 엄마면 이런 마음 좀 가져주셨으면. 물론 이제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면, 내 남편이면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 판사 생활할 때는 누구 편 들어주는 걸 항상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되게 서운해하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 되게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은 뭔데? 그걸 왜 남편이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다 들어보고 양쪽을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집인데 그러니까 왜? 이러면 이제 막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해. 정도의 분노를 표출을 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습성이 일단 이렇게 항상 자꾸 기계적 중립을 자꾸 찾으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사모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이 양형이 제일 힘들다는 거거든요. 정답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징역 1년 6개월, 1년 8개월, 2년.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게 같은 절도죄라도요. 그 절도죄가 정말 많잖아요. 수십만, 뭐 수백만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도 다 다를 거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막 검색을 항상 하잖아요. 다른 사건은 어떻게 했나? 그럼 이거랑 약간씩 달라요. 언어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용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남자가 훔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남자가 훔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훔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배고파서 훔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훔쳤을 수도 있고, 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사람 세상 사는 게 이거구나 싶어요. 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이 똑같은 경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 줘야 되냐. 이 반영할 때는 객관식이거든요. 주관식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다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어떤 숫자를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1년 하면 1년, 2년 하면 2년, 1.78, 5년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정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3년에 걸쳐서 열심히 쓰신 건 물론 이제 책에도 쓰셨지만 알쓸범잡을 하는 게 큰 계기가 되었고 네네. 사는 듯이 사는 게 중요하다. 네네. 사는 듯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러브 액츄얼리처럼 리브 액츄얼리 같은 건데 그걸 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로펌을 처음으로 예문정 파트너스라는 로펌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창업하는 것도 되게
사는 듯 사는 살이거든요. 제가 공직 생활을 23년을 했더라고요. 공직이 좋았어요. 공직이 이제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이제 파장이 크다 보니까 뭔가 덩달아 제 가치도, 제 삶의 가치도 좀 커진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허무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 기본적인 성향은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뭔가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서 떠나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아주 또 그런 걸 좀 거리가 있잖아요. 특히 또 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근엄하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방송도 출연 못하고 책도 잘 못 내고 그래서 인생을 절반 정도 살았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또 제 성향에 맞게 산다. 그게 사는 듯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쓰신 이유도 우리가 다들 사는 듯이 살아야 한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범죄에 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며 결국 얘기하고 싶으신 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 이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사는 듯 살고 싶죠, 당연히. 우리가 근데 일상적으로 자꾸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가장 1번이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동네에서 큰 범죄가 일어나면 일단 불안하고 나가기도 한동안 어렵고. 너무 무차별적인 그렇죠. 범죄가 예. 그리고 요즘 범죄는 무차별적이에요. 사람을 옛날에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피할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감히 범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오늘도 제가 스미싱 받았는데 카드 발급 뭐 했다고. 그러니까 누르라고. 그 누르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 이거 카드 발행했으니까 그 스미싱이니까 절대 누르면 안 되냐고. 그럼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거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무차별성 맞아요. 때문에 그 절대적인 범죄 수는 떨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그리고 그만큼 사는 듯 사는 삶이 위협당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자 해도 거기 불안한데 이러면서 그 놀러 갔을 때의 즐거움을 못 느끼죠. 그래서 제일 위협하는 게 범죄고 이건 사회적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사회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공분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되게 큰 에너지예요. 맞아요. 이 파편화된 사회에서. 그걸 잘 활용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효용이 있는 거거든요.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다 선정적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게 소모돼 버린단 말이에요. 전청조 사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를 생산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럼 생산이 뭐냐 하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하고 덕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걸로 그럼 지금 있는 제도 어때? 이걸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제도를 만들다 보면 제도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꼭 생겨요. 이런 점을 좋게 만들려면 꼭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범죄 감시 드론을 띄우는 순간 범죄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인권 침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의 문제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제도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번영하고 번영하지 않는 차이는 제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사회적 범죄에 관한 범죄만큼 이렇게 온 사회가 얘기를 하는 게 스포츠 경기, 국가대표 축구, 그 외에는, 국가대표 축구 외에는 범죄 이 정도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국민들의 합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로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범죄에 관해서 형량 높이는 것 외에도 수사, 그 재판 전후에 수사, 교정, 범죄 예방, 입법 전부 다를 한 5개의 항상 다 같이 봐야 돼요. 그 보강, 그러니까 중복되는 안목을 모든 시민들이 가질 수 있고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말 사는 듯이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주변 얘기도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재민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